제2의 위메이드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위메이드는 뭐 7배 올랐으니까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시장이 엄청나게 후한 평가를 줄 거다. 자, 최근에 팀장님께서 인생에서 뭐 가장 큰 투자를 하셨다고 네. 제가 영상에서 좀 본 것 같은데 네네. 뭐 비트코인 샀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네. 이제 중요한 인생에서 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나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나이가 들어서 뭐 40대에 은퇴를 하든 50대에 은퇴하든 네. 은퇴한 이후에도 삶이 길어서 그렇지. 뭔가 일을 하지 맞아요. 않으면 안 되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사실상 창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인생에 한 번쯤은 창업을 할 텐데 그러면은 내가 일을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창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물론 이번에 의사결정한 게 창업은 아닌데 그래도 스타트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 그래도 한 10여 년 동안 하면서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거를 좀 포기하고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게 됐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투자는 이게 돈을 옮기는 것보다 더 큰 투자는 나를 옮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김작가 TV에서도 계속해서 일관되게 강조했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뭐 무형자산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만드는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돈을 넣어가지고 그 회사에 투자하고 이런 것도 큰 투자지만 그냥 제가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성취를 느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겠다라는 게 훨씬 더 큰 투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거죠. 저를 옮긴 거를 어느 내 쪽으로 인생에서 옮기셨는데? 제가 옮긴 회사는 업라이즈라는 회사고요. 네, 이 업라이즈라는 회사는 전통자산 운용과 그리고 암호자산, 그러니까 비전통 자산이죠. 운용 서비스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핀테크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SK증권이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대기업을 그만두고 스타트업에 가는 거는 사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불안정해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이제 흔히 막 그런 좋아하는 선택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사실 뭐 SK증권이 대형사는 아니에요. SK 어쨌든 그룹의 계열사니까. 근데 뭐 SK 그룹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SK 그룹하고 SK 증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SK 증권이라고 쓰고 있긴 하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이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저 지금처럼 이게 버블한 상황에서 옛날에도 IT 버블 때 안 봤냐? 2000년대 그때 막 뭐 엄청 유명한 회사들도 다 뭐 큰일 나가지고 뭐 난리 났었다. 지금 가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제가 가게 되는 업라이즈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받고 있는 평가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거는 주식의 가치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가격이 시장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고 사실은 이면에서 이 회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나 이런 활동은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몸으로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본 거죠. 실제로 작년 20년 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대에 많은 버블들이 있었고 많은 회사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회사가 없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살아남으면 20년 후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회사가 당시에 나왔던 회사들이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가 가는 회사도 그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런 회사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거죠. 이직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직이라든가 직장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자신의 뭐 어떻게 보면 몸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가 되게 중요한 시대지만 어쨌든 그 시드머니가 되는데 근로소득을 높이는 건 내 몸값인 거니까 내 몸값을 높이는 방법 어떻게 보면 이직할 때 협상은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몸값은 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몸값이 막 높다 뭐 이렇게 얘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은 업계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싫어할 수 있으나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냥 제가 생각하는 네.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제가 처음에 김작가 TV 채널에 나와서도 했던 얘기가 무형자산이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무형자산보다 나는 SK증권보다 내 유튜브가 더 중요하다. 아니 뭐 유튜브 아니 그건 개인 거니까 내 거니까 그게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솔직한 그 심정으로 내 거니까 내 거에 대한 그런 애착이 당연히 있죠. 그때도 제가 이제 연초에도 여기 이제 업계에 있는 많은 뭐 선배분들이 너 일로 와서 해봐라 일로 와서 해봐라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제가 했던 얘기는 저는 제 유튜브 채널 해야 돼요. 이거 못하게 하면은 못 가요. 돈 많이 줘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저는 이게 제 거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고, 그쵸. 이걸 통해서 제가 가진 무형자산을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이 뭐냐? 그러니까 뭐 저와 제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과의 갖는 소통, 그렇죠. 그 시간. 그 시간이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작가 TV에 계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과 김 작가님과의 그 소통의 시간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누구랑 뭐 돈으로 못 바꿔요. 그거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김 작가님도 항상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이분들이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리고 이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게 될 때, 그쵸.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 변화될 수 있도록 뭔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이게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좋은 엄청난 그런 희열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좋은 영향을 줬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 그 얘기를 듣는 게 저는 엄청 큰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몸값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랬는데 좀 돌아오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생에서 내가 이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계속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값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의 무형자산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저는 말씀하신 거에서 유튜브 하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인 분들은 본인이 이제 유튜브를 운영해 보신 분은 잘 없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런 분들일수록 유튜브의 가치가 좀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평가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채널 운영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생각보다 가치가 더 많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치도 그렇고 진짜 보람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쵸. 진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아요. 되게 이게 저도 이제 막 1년 넘었지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채널의 구독자분들하고 이렇게 맞아요. 소통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그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게 진짜 무시할 수 없이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삶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도 좀 받고, 그죠?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팀장님 라이브 처음 할 때 접속자 수가 제가 그때 2-3천 명 막 돌파하고 더 올라갈 때 네. 팀장님 어쩔 줄 몰라게 되게 맞아요. 좋아하시는 모습이 좀 기억이 나. 본인도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올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맞아요. 3천 명을 앞에 두고 맞아. 이야기할 순간이 언제가 있어. 그때 진짜 막 흥분돼가지고, 맞아요.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그런 좀 시청자분들 중에서 또 나이 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선호하는 직업 하면 딱 그 기업 순위로 한다면 뭐 대한항공, 막 삼성전자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첫 직장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대에 사회초년생이 직장을 잡을 때 좀 뭘 많이 봐야 한다 생각하세요? 그냥 그런 걸 잘 고민 안 하신 분들 그냥 대기업 시가총액 순위로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쵸. 그게 또 전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질문을 먼저 이제 보내주시잖아요. 네. 이 질문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제가 뭐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조언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쵸. 뭐 김 작가님도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조만간 100만 되는데 나 100만이니까 니네들도 열심히 하면 100만 될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건 내가 했다라고 내가 했던 방식이 모두가 맞는 것도 아닐 뿐더러 내가 그냥 이건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고 절대 이게 모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미리 가정을 두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죠. 네, 회사가 많이 바뀌었고 앞으로는 진짜 공채?
라는 것 자체가 그 말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요즘에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공채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매년 일정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왜 뽑아야 되지? 계속해서 똑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만큼 뽑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채라는 것도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대기업들이 우리가 1950년대부터 전후 세대 이후로 한 60여 년, 70여 년 동안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고속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공채라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작년에 한 해 동안에 막 주식 얘기하고 막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금이었잖아. 네. 예금이 안전한 줄 알았는데 안전한 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이 안 깨졌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치가 오르고 그러면서 예금에 넣어놓은 돈이 너무나도 볼품없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찮아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채,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공무원 그리고 공채 막 이런 걸 합격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가치가 없어지고 있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아까 제가 100만 유튜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벤처를 하셔야 되고 스타트업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상황이 이렇게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우리가 할 때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아까 질문 주셨던 게 사회 초년생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문제가 현재 상황에서 문제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에 요거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만 뭐 그냥 조언 한 가지만 살짝 드리면 네. 그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팀장님이 이제 공채가 사라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공채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사실은 지방에 있는 대학일수록 불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채가 사라진다는 건 수시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채용하는 게 높아지는데 그건 아무래도 경력직을 많이 뽑죠. 경력직도 있고 그건 아무래도 서울에 아무래도 기회가 좀 많아질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뭐 SNS, 유튜브일 수도 있고 인스타그램일 수도 있고 자기가 뭐 패션이든 유통이든 뭐 언어든 그런 쪽에 자기의 특징들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을 꾸준히 만들어가서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쌓여야지 그냥 나를 어쨌든 그런 거를 제한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유튜브를 계속 이제 말씀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 뭐 따로 이력서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서 했던 방송 모두가 그냥 이력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 유튜브란 채널이 굉장히 재밌는 게 나를 보여주는데 이만큼 좋은 방식이 없어요. 수없이. 저를 이제 보면서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거는 성실함 이런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매일 이렇게 영상을 올리냐. 바쁜데, 이게 이제 그냥 성실함으로 끝나는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채널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맞아. 그 채널을 만드는 것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한테 또 영향을 주거든요. 유튜브 채널이 나한테 영향을 줘. 어떻게 영향을 주냐면,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고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 그럼 또 내가 올리게 돼. 안 할 수 없게 돼. 또 올리게 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장치거든요. 저도 이제 김 작가님처럼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이제 금융시장에서 유명하신 분들 인터뷰를 많이 해보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뭔가 나만의 장치를 만든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장치. 그러니까 오건영 부부장님도 그렇고 염승환 부장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다 내가 이걸 계속 했어. 근데 기다린 사람이 있는 거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습관되게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런 장치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사람이 게으르고. 그래서 안 하게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개개인별로 잘하는 분야가 있고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 부분을 찾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쉽지 않아진다. 물론 그게 제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준 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학교 다닐 때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찾아내고 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맞아요. 공부만 하다가 보니까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20살까지 못 찾은 거는 뭐 교육의 문제라 생각하는데 30까지 못 찾는 거는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 왜냐면 20살 이후로는 어른이잖아. 맞아.
어쨌든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늘 주식 투자하러 이야기하러 모이긴 했지만 또 네네.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직장의 커리어를 고를 때 좀 좋은 이야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현재 주식 시장 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랑 이제 또 벌써 이제 곧 연말 맞아요.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네. 2022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네. 그 이직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롤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저는 애널리스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크게 두 가지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네. 첫 번째가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고 네. 두 번째가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바이 사이드, 그러니까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애널리스트는 전부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애널리스트, 저는 누구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셀 사이드예요. 네. 다 증권사에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보고서 아니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하는 거죠, 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팔고 대신에 받는 게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거래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애널리스트를 마케팅 수단을 활용해서 자, 이런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사에서 거래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셀 사이드 애널리스트입니다. 근데 바이 사이드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운용사들 있잖아요. 네네. 뭐 M사, S사 이런 운용사들, 네네.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보험사, 은행 이렇게 본인의 돈을 운용해야 되는 그런 기관들을 바이사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바이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펀드 매니저들이 이거 뭐 사, 팔아 이게 결정하는 분들인데 네. 그 결정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랑 다른 개념인 거죠. 네네.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은 말 그대로 나의 아이디어와 나의 리서치를 파는 거예요. 파는 거. 그 아이디어를 파는 것이 목적인 거죠. 그러나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이디어를 파는 게 아니고 나의 리서치의 목적은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뭘 어디 가서 파는 게 아니야. 근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황하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제가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겠다. 이게 이제 저의 포부거든요. 네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달라지냐면 네. 종목을 굳이 종목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종목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동안 이제 제 채널에서는 제 아이디어 만 활용했는데 사실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들은 수많은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활용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라고 전달해주는 정보를 더 모아서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동안에는 숏 캐시 해야 돼요 막 등등 뭐 이런 막 구호를 외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런 구호를 외친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변화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2022년에 대한 이제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실적의 전망이 과연 이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즉 이제 2021년에 코스피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코스피의 순이익이 한 160조에서 170조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이것보다 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이때까지만 해도 코스피에 있는 상장사들이 내는 순이익의 규모가 50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조였어요. 그러니까 30조에서 40조, 50조, 60조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조 원 레벨까지 올라오거든요. 거의 2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50조 원이 점프업을 한 거죠. 그 뒤로 2017년, 18년에 잠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제외하면 10년 동안 내내 100조 원에서 유지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올해가 얼마였냐면 160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프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올해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를 선 반영해서 작년 11월부터 주가가 2,400에서 3,200까지 한 방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레벨이 일단은 150조 정도 레벨에서 유지가 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증익이 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지수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리고 시장에서도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네. 그래서 지수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이나 산업을 공부를 해보면 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는 베타가 좋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 1월 달까지 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 소수의 종목들, 다시 말하면 성장이 없는 세상에서 얘만 이렇게 성장을 하지? 그런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꿈도 없고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네. 얘만 이렇게 특출난 꿈이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이제 저는 계속 똑같아요. 근데 무형자산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위메이드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2의 위메이드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지금 위메이드는 뭐 7배 올랐으니까 네. 이것도 주가가 더 좋을 거로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하지 못했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이 엄청나게 후한 평가를 줄 거다.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어딘데요? 그거는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대신에 후보군들은 네. 수출 주식보다는 내수 주식에서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내수 주식 중에서도 그러니까 소비재인 거죠. 네. 소비재 중에서도 미국에다 팔 수 있는 혹은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그런 돌파구를 찾는 회사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저도 모니터링 할 거고요. 네. 그런 회사들이 아직 눈에 띄는 건 없지만 네. 과거에도 보면 그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2013년, 14년에는 그런 뭐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내수주였는데 중국으로 화장품 하면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꿈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꿈이 있었던 회사가 예를 들자면 2015년에 한미약품 같은 회사예요. 그냥 이게 꿈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네. 그냥 10배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게 시장의 컬러가 뭐 전체적으로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그런 것보다는 일부 섹터나 일부 종목에서 네. 이런 스타 종목들이나 업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뒤에도 질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네이버 카카오는 그냥 이건 코어예요, 코어. 네.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네. 이게 안 가면 이 장이 갈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늘 좋게 말씀해 주신 방금 전에 네이버 카카오 여전히 좋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엔 카카오는 어쨌든 방향이 사람들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규제 때문일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뭐 성장이 자회사들이 멈췄다. 성장하는 것.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왔을 때가 카카오가 이제는 조금 뭐 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맞아. 뭐 충분히 쉰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카카오라는 회사가 한 3년 후에 이 정도의 돈을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모두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언제 오를까요? 언제 오는데? 그러니까 3년 후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뭐 10조 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 해. 다 해. 그러면 언제 주가가 오르냐는 거죠. 지금 오는 지금 오르죠. 응. 지금 이렇게 올라요. 응. 이게 3년 후에 있는 일들이 생각이 가시화가 딱 되는 순간 다 올라버려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반영이고 굉장히 빠르게 반영되고 그 뒤로 횡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가 뭐 18만 원 가고 했던 시점이 네. 굉장히 먼 미래를 먼저 반영해서 올라갔다가 횡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카카오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계속 갈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이제 좀 쉬어가는 과정이 좀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앞으로 카카오가 만들어낼 그리고 네이버가 만들어낼 그런 세상들은 뭐 계속 기대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시는.